얼마 전 그 우리나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탄야후 총리가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해서 전범 혐의로 전쟁 범죄, 전범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도 한번 판단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해서 이게 대체 뭔 소린가 깜짝 놀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예고해 드린 대로 그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이고 그곳은 왜 베냐민 네탄야후 총리한테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인지 진짜 그 속내는 무엇인지 우리 조현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제형사재판소 ICC 뭐 하는 데입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인도 범죄를 지은 대표적인 개인에 대해서 전범 처벌하기 위해서 세워진 세계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인데요. 이게 배경이 이제 90년대 냉전이 종식됐지 않았습니까? 그 독재 국가의 어떤 그 냉전 시대 독재 국가에 대한 이제 그 전범들, 그 독재자 처벌을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졌고, 그거에 대한 어떤 우리가 이른바 얘기하는 전환기 정의를 거쳐서 새로운 시대로 나가자. 그럼 한번 이거 끊고 가야 된다. 그래서 ICC 재판이라고 한번 과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 청산의 개념으로 만들어진 개념이죠. ICC 국제재판소가 1998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로마 규정이 채택됐고요. 2002년에 60개국의 그 회원국이 가입을 했고 현재는 125개 회원국이 가입돼 있습니다. 한국은 2003년에 가입돼 있고요. 근데 소위 이른바 이제 강대국 미국, 중국, 러시아는 지금 포함이 여기 가입이 안 돼 있고요. 인도, 사우디, 이란은 가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충분히 전쟁 범죄를 일으킬 만한 이란 뭐 이런 데는 가입이 안 돼 있네요. 그렇죠. 러시아, 중국도 그렇고. 그렇죠. 야, 미국 같은 경우 전쟁을 많이 하니까 항상 이제 약간 뭐 민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약간 좀 피하는 것도 있고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그런데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베냐민 네탄야후 총리한테 체포영장 발부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다시 회자되고 있는데 다 2024년에 발생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옛날 기사를 다시 이제 복원을 해서 이제 분석을 다시 이제 기록이 좀 새록새록한데 2024년 1월부터 이제 ICC가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 치면 대배심원 전문가 8인을 해서 이게 기소가 되냐 안 되냐를 갖다가 일단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게 2024년 1월에 있었고 5월 달에 네타냐후 총리, 그다음에 갈란트 당시 국방장관, 그다음에 하마스의 이제 시나르 죽었죠. 그렇죠. 뭐 근데 군수 총책임자죠. 그다음에 데이프, 그다음에 한의회 정치 총국, 이 하마스 우두머리급에 대한 전쟁 번위 혐의를 체포 영장을 청구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체포 영장이 정식 발부된 거는 그해 2024년 11월입니다. 그럼 우리가 2024년을 다시 이해해야 되는데 2024년 11월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해예요. 그 선거에서. 그러니까 부랴부랴 이제 빨리 기소해야겠다 해서 그때 영장 발부가 된 거고요. 그럼 그 2024년에는 가자 전쟁이 한참이었을 때 뭐였냐면 그 당시에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2023년부터 방어적 전쟁을 시작했는데 그 해가 뭐냐면 라파 국경을 공세 침공하냐 안 하냐가 이제 어떻게 보면 바이든 행정부하고 네타냐후 총리의 쟁점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지시키고 빨리 조기 종전을 위해서 ICC를 동원한 겁니다. 그게 이제 어떤 기본적인 맥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조 바이든이 그러니까 그 ICC를 이제 선동한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하고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은 ICC에 어떻게 가입된 국가입니까? 이스라엘은 가입이 안 돼 있고요. 팔레스타인은 2015년에 가입을 했습니다. 하마스. 근데 ICC는 회원국 국가 영토 안에서만 벌어진 일에 대한 어떤 관할권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스라엘을 기소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런데 왜 하냐? 가자 조기 종전을 위해서 외교적 고립화를 시키는 건데 이스라엘. 왜냐하면 이스라엘 총리나 국방 그 수뇌부들이 이제 해외를 못 가요. 국빈방법도.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25개 회원국이고 웬만한 다 선진국이 가입되어 있으므로 미국, 인도 빼고는 갈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압박을 한 거죠. 외교적 행보를 차단시키고 고립화시키는 그런 이제 강력한 압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2023년 그 10월 7일 날부터 이제 시작된 전쟁이 원래는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는 가자 지구를 그냥 느닷없이 공격한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그 하마스가 먼저 이스라엘을 향해서 도발을 했고 이스라엘은 그에 따른 방어권 차원에서 대응한 것인데 이게 이스라엘의 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하고 국방부 장관이 전쟁 범죄 혐의로 기소될 수 있는 부분이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하자가 굉장히 많은데요. 자, 도발을 먼저 했던 도발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학살 테러를 했죠. 10월 7일 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방어권, 자위권 행사로 이제 전쟁을 이제 수행한 것이죠. 이스라엘과 그 전쟁 수뇌부들이. 근데 이거를 전범으로 규정한다는 건 국제법 일단 어긴 거예요. 전쟁에 관한 법률을.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자위권을 행사한 걸 인정을 안 한다는 건 뭐냐?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국가로 인정하겠다. 고로 팔레스타인 일국가가 유일한 해법이다라는 걸 암묵적으로 이제 국제사회에 전파를 하는 거죠. ICC라는 재판소에서. 이게 그래서 굉장히 고약한 어떤 로직입니다. 법률적 로직과 정치적 로직을 이제 결합시켜 가지고 반이스라엘 논조로 극대화시킨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투데이에서도 그동안 여러 번 방송을 해왔지만은 가자지구의 그 하마스가 국제사회에 이스라엘을 압박을 유도하기 위해서 민간인들을 방패로 많이 삼아 왔어요. 그래서 하마스는 주로 가자지구에 있는 민간인 가정집에다가 무기고를 만들어 놓는다든가 지하 터널의 입구를 가정집으로 해놓는다든가 또는 그 로켓을 이스라엘로 발사하는데 그 로켓 주변에다가 민간인들을 인간 방패로 삼는다든가 지금 이런 짓을 레바논의 헤즈볼라가 똑같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이 하마스가 민간인들이 희생당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그 인간 방패 혐의 이런 것들은 고려 안 한 상태입니까?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발생한 건데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마스가 병원, 학교 등 민간 시설에다가 이제 여러 지휘센터와 무기고 병기창을 이제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병원이 공교롭게도 전부 다 WHO 국제보건기구 소관의 병원이에요. 그럼 이거를 수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수사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는 이스라엘만은 문제 삼아 도덕적 등가성의 오류를 범했다. 이게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무슨 얘기냐면 존 스펜서 미국사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네바 협정의 전쟁에 관한 법률이 이렇다는 거죠. 민간 시설, 학교, 병원은 이게 군사 용도로 쓰였을 때는 이건 밀리터리 타겟이다. 군사 목표물이 된다라고 이제 그 사정 변경이 생기는 거예요. 그 여기에 대한 공격은 합법적인 행위라고. 그러니까 민간인 주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무리 민간인 시설 병원이라 하더라도 이게 군사 용도로 사용되면 무조건 군사적 타겟이 이게 범용 그 법 해석이에요. 근데 이거를 무시하고 이걸 반격한 이스라엘이 전범이라고 찍어버린 거니까 이게 국제법도 어기고 그러니까 법 어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런 걸 그러면 이게 사실상 이제 네트냐후와 이스라엘 고립화 작전이에요. 2024년에 한참 펼쳐졌던 왜 가자 종전을 빨리 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또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의 이제 군사 수장인 이제 시나르 사살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살하고 이 사람의 노트북을 다 수거를 했어요. IDF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포렌식을 따보니까 노트북 문건에 따르면 여러 가지 이제 선동 문건 군사력으로 이란하고 똑같아요. 군사력으로는 이스라엘 상대가 안 되니까 국제 여론을 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 압박해서 빨리 종전하자. 이게 우리가 승리다. 이게 목표예요. 하마스는. 그렇다 하면 하마스 인질 석방 지원 책임을 네트냐후한테 다 전가시키고 네트냐후 축출 여론, 이스라엘 국내 정치를 이용해서 극좌파들 네트냐후 축출하게 만들고 이 여론을 동원해라라는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국제사회의 이스라엘 압박을 유도하기 위해서 ICC의 체포영장을 활용해라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ICC가 하마스의 이른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주구 역할, 따까리 역할을 한 거예요. 이게 창피하게. 그러니까 그거 좀 이제 부끄러운 일인데 이런 걸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신화로 노트북에서 그 전술 그 교리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일단은 정치 재판이고. 솔직히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우리가 어떤 법률적 기구로 보기가 힘들죠. 그거가 이제 여러 차례 24년에 이스라엘 언론과 국제 여론은 이미 다 나왔어요. 국제형사재판소가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탄야후 총리한테 체포영장을 발부한 근거 중에 하나가 미국의 국제원전기구예요. USAID라고 미국 국제개발처가 제시한 그 가자지구 안에서의 기아 상태를 정리한 통계 수치 이것 때문에 지금 그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런데 이게 USAID에서 작성한 기아 상태 통계 이거 믿을 만한 통계입니까? 이거 조작된 게 드러났어요.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어찌 됐건 그 뭐 가라로 하든 뭘로 하든 선동으로 하든 일단 기소를 하려면 그 명제가 필요하거든요. 논지 에비던스가 있어야 돼요. 그 에비던스가 바로 USAID가 제공한 그 기아 통계예요. 그래서 한때 언론에서 막 기아가 발생하고 있다, 뭐 이상한 AI로 합성한 사진 나오고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여기서 이스라엘 투데이에서 그 반박한이라고 방송을 많이 한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투데이 이 영상을 유튜브에서 보면요, 그 시작하기 전에 꼭 그 광고 영상 나와요.
그러니까 그 기아가 다 조작된 거고 실제로 그 통계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게 있다. 그 기아 사태. 이게 기아 사태를 논지로 얘는 전범행위라고 했고 실제로 뉴욕대 법대 교수도 여기에 대한 전문 증언을 합니다. 전쟁을 누가 시작한 건 상관없고 기아 상태가 자체가 전범행위다. 이게 유대계예요. 또 이게 그 이스라엘에 적은 이스라엘이라는 게 이 대목인데 그런 얘기를 계속 나왔습니다. 근거로 USAID 통계를 나왔는데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딱 집권하자마자 작년 연초죠. 일론 머스크가 도지라는 걸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다 털어버린 거예요. USAID부터 해서 정부의 낭비한 사례를 다 하는데 그 일바다가 바로 USAID. 다 털어보니까 이거 조작된 게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사기다. 근데 실제로 관련 그 통계가 어떠냐? 가자지구의 그 출산율은 전년 대비 2.0%가 늘어났어요. 못 먹는데 어떻게 애를 생산하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호 충돌된 게 있는데 거짓 조작된 통계로 기소의 근거로 삼았다, 체포영장 근거로 삼았다라는 게 이제 하나씩 이미 드러났어요. 근데 왜 이걸 뒤늦게 우리나라에서 이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우리 조현영 기자가 얘기했듯이 그 네타냐후 총리에 대해서 그 체포영장이 발부된 시기가 2024년도 11월이란 말입니다. 그때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 시절이고 조 바이든이 분명히 그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뭔가 빨리 이 네타냐후를 어떻게 조치하라고 입김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럼 입김이 엄청 많이 이게 왜냐하면 다 이게 기록이 됐어요. 매체를 통해서 작년 그 시절에 이제 매체를 다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이중 플레이를 합니다. 겉으로는 ICC의 관할권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이스라엘 두둔하는 표현을 하면서 만약에 라파 공세를 멈추지 않으면 우리가 ICC 영장을 우리가 막을 수 없다라는 식으로 네타냐후 이스라엘 정부를 압박을 했어요. 그러면서 당근책으로 사우디 정상할 테니까 빨리 종전해라. 라파 공세하지 마라.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요걸 그러니까 양면 플레이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럼 바이든 행정부하고 ICC의 그 특수관계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이 가입을 안 했어요. 근데 왜 가입을 안 했냐면 아프간 전쟁 당시에 ICC가 미국을 전범으로 몰아세웠어요. 어허. 최초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환기 정이라고 해서 냉전 시절의 독재자를 한번 정리하고 가자는데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이 전쟁을 많이 하니까 여기 대부분 약간 PC 좌파 약간 좀 색깔이 좀 왼쪽 성향이 강한 이제 재판관이 들어가서 미국이 모든 거 하면 무조건 저거 인권 탄압 전범이다 한 거예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거 선거로 뽑거든요, 검사장을. 근데 칸 검사장한테 내가 널 지원할 테니까 대신 우리에 대한 전범 혐의 드랍해줘. 이걸 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칸이 검사장이 된 거예요. 카림 칸. 예. 예. 칸이 검사장이 그게 시작부터 이제 일단 오염돼 있다는 걸 먼저 상기시켜주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좀 복잡한 얘기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 바이든 국무부는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네타냐후의 반대 정파인 극좌파를 또 사법부를 활용해서 이걸 축출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내정 간섭을 엄청 심하게 들어왔거든요. 그래가지고 IDF의 수뇌부들은 일반 이스라엘 국민과 달리 빨리 조기 종전을 원해요. 그러니까 미국 바이든 행정부 뜻에 따라 움직이고 싶은 거야. 그랬는데 그래서 IDF 우리가 한번 보도했지만 그 군 검찰에서 거짓 그 영상을 내보냈어요. 그 팔레스타인 수감한 교도소에서 성폭력이 일어났다. 맞아요. 그 진짜 완전 코미디 같은 거였는데 그 지금 검사장 지금 잘렸어요. 그 군 검찰이 지금 잘렸거든요. 그 사람에 관한 그거 조작된 걸 갖다 또 ICC에 제출한 거야. 봐라, 근거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수사 과정이 다 오염된 거예요. 이 현대 법의 핵심은 절차에 관한 정당성이거든요. 증거 채택부터 에비던스가 이제 제대로 컬렉트가 됐느냐, 커스터디를 다 체크하는 건데 다 조작된 걸로 이제 들어간 거야. 기아도 조작돼 있어. 이거 뭐 수사 비디오도 다 영상 조작으로 올라간 거죠. 이거 왜 그러냐? 바이든 행정부가 네타냐후 총리를 압박하기 위해서 겉으로는 그 군사 무기 선적 지원을 시키고 있었어요. 그 무기를 법으로 명시됐기 때문에 지원을 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꼼수를 쓴 거예요. 리히비법이라는 걸 동원한 만약에 현지에서 이스라엘 현지에서 미국의 원조를 받는 국가가 인권 침해 사례가 있으면은 그 원조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가 돼요. 아하. 그래서 조작된 그 IDF의 그 감호소에서 이제 팔레스타인 CCTV 영상. 예. 그 거기서 이제 팔레스타인 수감자가 이제 그 성폭력 당했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 근데 그거를 이제 조작하고 이거 두 가지로 쓰는 거. 바이든이 또 이걸 군사 지원을 종료하기 위해서 쓰는 거고 또 하나는 ICC가 이걸 근거로 쓰고 그러니까 양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네타냐후 공격. 왜? 가자 전쟁을 빨리 종전해라. 이것 때 이 압박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근데 이걸 1년 내내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랬을 때문에 뭐 최근에 뉴스 보면 네타냐후 총리가 전립선 암에 걸렸다고 그래요. 이 스트레스가 어마무시하다는 얘기죠. 전립선
암에 걸렸대요? 예, 지금 그거 뭐 방사선 통원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 정도면 저는 못 살아요. 화병 나가서. 근데 이걸 견뎌냈다라는 게 대단한 것이죠. 예전에 그 우리가 이스라엘 투데이에서도 방송을 했는데 그 교도소 안에서 팔레스타인 수감자를 대상으로 이스라엘 그 교도관들이 성폭행했다라는 그 CCTV 영상을 이제 증거로 냈는데 근데 제가 봐도 화면이 바뀌는데 의상이 바뀌었어요. 그 어떻게 그거를 그 이 증거라고 그걸 내놨는지 난 참 이해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뭐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뭐 다른 사람들은 이해가 되겠습니까? 다만 ICC에서는 그걸 이해를 했나 봐요. 그렇죠. 옷이 바뀔 수도 있지 순식간에.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그 분명하게 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 그 ICC 국제형사재판소의 그 최고 수장이라고 할 수 있죠. 수석 검사장 카림 칸. 이 카림 칸의 개인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카림 칸의 개인 비리 뭐가 또 있길래 그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면 굉장히 이게 그 신상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검사장이에요. 개인 비리가. 인상도 그럴 것 생겼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검사장은 현재 다른 범죄도 아니고 성비위 의혹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라고 해요. 이게 작년 24년 기사 기준입니다. 그 뭐냐면 자신이 데리고 있던 그 직원이나 말레이시아계 이제 무슬림 여성이에요. 이 사람도 팔레스타인 운동을 지지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한 성추문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덮고 그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이슈를 빨리 터트려서 내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영장 발부를 강행했다라는 여러 차례 보도가 나왔고 워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가 났어요. 그냥 일반 뭐 이스라엘 장외 매체에서 나온 게 아니라 주류 매체인 워스트리트저널에서 나왔다는 거. 자기 성비를 덮기 위해서 오히려 더 이 영장을 강행했다라는 그 주장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카람 칸 그 검사장 최고 수석 검사인 것 같아요. 이 양반 사건에 대해서 카타르가 카람 칸을 도와주기 위해서 개입되었다. 여기 또 카타르까지 또 연결되는 그런 게이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요즘 카타르는 이제 뭐 IRC한테 혼나고 있어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있는 중인데 이때는 거의 뭐 하마스의 대리인 역할을 했죠. 카타르가. 그래서 카타르가 이제 업체 하나 딱 섭외해가지고 칸 검사한테 간 거예요. 네 뒤는 우리가 봐줄 테니까 뭐 여기서 잘려도 네 뭐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게 다 해주고 다 덮어주고 너 소송 가면 그거 다 덮어줄 때 성비에서 다 덮어줄 테니까 뒤는 우리가 보호해 줄 테니 너는 반드시 네타냐후를 기소해라. 이 오다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증언이 뭐 이스라엘 장외 매체가 아니라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거예요. FBI가 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이 전문 증언이 나온 겁니다. 재작년부터 계속 이런 비위 혐의가 계속 나오고 있고 최근에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끝이 없어요. 이거 파면 팔수록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국제 재판소라기보다는 뭐 국제 브로커 연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굉장히 좀 격이 좀 떨어지는 보도가 많이 나와서 ICC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제형사재판소를 운영하려면은 이제 최고 수석 검사를 뽑아야 되는데 그 검사를 뽑기 위해서 선거를 거쳐야 되는데 그 선거에서 카림 칸이라는 사람을 선출하기 위해서 조 바이든이 뭔가 약속을 하면서 뽑아줬는데 이 인간이 온갖 성추문에다가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또 여기서 이제 카타르가 뭔가 도와주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이 체포영장 발부되는 이런 상황인데 국제형사재판소가 아니라 국제범죄집합소 같은 그런 느낌. 참나. 그런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국제형사재판소의 카림 칸 검사장을 특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특별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추가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별 제재 대상에. 그러니까 스페셜 데시네이드 내셔널이라고요. 그게 이제 어디서 주관한 주무부서가 어디냐면 지금 이란과 경제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재무성, 해외 자산국 오펙에서 이제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적 제재입니다. 와우. 이거 받으면 이제 경제적으로 너는 끝난 거야. 이거예요. 달러망에서 다 이제 달러 거래도 못할 뿐더러 너랑 거래하고 있는 모든 사람도 2차 제재장에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번 들어가면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SDN으로 딱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취임하자마자
그 행정명령 윤단 폭격을 내렸지 않습니까? 얘가 1번을 걸린 거예요. 카림 칸이. 그래가지고 2003 거기에 딱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ICC에 대한 제재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지구상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제재를 지금 일바따로 맞았죠. 그러니까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한테 체포영장을 발부했던 국제형사재판소의 그 주범인 카림 칸 이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미국의 특별 제재 대상 일바따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끔찍한 지금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거네요.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거기에 관련된 이제 검사들이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이 네트냐후 사건에 스치기만 하면 다 이제 제재 대상 걸린 거예요. 그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9명의 판사도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이제 싹을 완전 돌아내가 그 완전 이 국제기구 이제 부셔버리겠다는 얘기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게 작년 초부터. 그런데 그 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 ICC 국제형사재판소의 직원들에 대해서 경제 제재가 있었는데 그거를 해제도 해주고 이 사람들이 해외 여행 다니는 것도 제재를 했었는데 그걸 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해제를 시켜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까지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뭔 소리야 다시 원상복귀 이렇게 돼버렸다면서요? 그렇죠. 다 복원시켜버렸죠. 그래서 9명의 판사와 여러 명의 그 관련 네트냐후 사건, 그 이스라엘과 관련 그 사건에 대한 모든 행위자들을 다 이제 제재 대상에 걸어버린 것이죠. 이게 처음에는 이제 칸이 딱 걸리고 그 다음에 줄줄이 사탕으로 알아서 해. 너는 이제 상종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제기구로 안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최근에 이제 행보를 보면은 국제기구를 신뢰하지 않아요. WHO도 그렇고 병원 이런 것도 그렇고 뭐 모든 WTA 국제무역기구 다 신경 안 쓰고 UNRWA 신경 안 써. 그냥 우리가 직접 해. 약간 이게 그 1대1로 붙는 이런 외교적 행보를 보이면서 이 국제기구에서 좀 사고 친 애들 다 제재 대상이고 돈 다 빼버리고 그 정권 초부터 엄청난 강하게 드라이브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신뢰도에 대해서 이제 미국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뢰도 떨어지는 것이죠. 뭐. 이런 와중에 헝가리에서도 그 ICC 국제형사재판소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서 탈퇴를 했다 그래요. ICC를 탈퇴했어요. 저 헝가리가. 헝가리는 왜 탈퇴한 겁니까? 그러니까 ICC의 영장 발부를 보고 이제 이건 뻔뻔하고 용납할 수 없다라고 그냥 맹공을 했어요. 그러면서 빨리 이거 탈퇴 조치를 빨리 하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이거는 국제기구가 아니라 국제 동문회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제재할 능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조약 사인한 거 인포스가 안 되죠. 근데 미국만 안 들으면 미국은 바로 제재를 들어가니까 제재 수단이 많지만 이거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무시하는 거예요. 헝가리가 가장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이제 왜냐하면 헝가리랑 이스라엘이랑 친한 국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개인의 그 성추문을 감추기 위해서 네타냐후 총리한테 체포영장 발부하고 지금은 또 직무에서 배제된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이 국제형사재판소의 네타냐후 총리 체포영장 발부는 이 사법정의 실현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법 권력의 무기화라고 그러죠. 이거 신조어로 이제 러페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주권 행위와 이제 충돌이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사법 정의 실현이라기보다는 이제 테러 집단의 전략적 목표와 미국 당시 바이든 행정부라 할때 미국이라는 표현보다 바이든 행정부와 유럽 국제 극좌 세력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딱 결합돼서 정치 싸움이로 된 거, 정치적인 어떤 그런 행위라고 봐야 돼요. 뭐 합법적인 뭐 법률 기구 권위를 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좀 우리나라 정부에서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 누군가 좀 방송을 듣고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